12번 보실까요? 힘을 내시고요.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 보호관찰, 우리 판례는 소급표를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잠깐 설명 빠른 속도 드리면 형벌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소급표가 금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형벌 말고요. 보완처분, 그 다음에 판례,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 보완처분, 판례,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규정. 근데 이런 것들은 소급표가 뭐한다?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얘도요, 소급표가 뭐한다? 인정이 된다. 얘도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대표적인 판례가 5.18 특별법 사건에서 대표적인 판례가 여러분 뭐예요? 공소시효. 판례, 소급표가 행위 당시 판례 지금 이야기죠. 행위, 재판. 중간에 변경이 됐죠. 뭐가 변경이 됐는가요? 뭐 판례 같은 거.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한 범죄가 안 됐는데 변경된 판례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니? 그죠? 행위시로. 행위시, 재판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소시효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보완처분도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지금 여기 나온 보호관찰입니다. 행위시에는 집행유예 제도만 있었고요. 보호관찰 제도는 없었죠. 그런데 재판시에 집행유예 플러스 보호관찰. 그래 볼까요? 어려운가요? 갑돌이가 95년도에 선거법을 위반하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어요.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집행유예 제도는 있었는데 보호관찰 제도는 없었죠. 그런데 법이 97년 1월 1일부터 이 보호관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97년 2월 달에 갑에게 집행유예 플러스 보호관찰을 때립니다. 그죠? 이제 판례가 아니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플러스 보호관찰. 대법원의 행위 당시에는 보호관찰 제도가 없었는데 보호관찰을 붙이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그랬더니 우리 판례 이건 뭐가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소급표가 뭐한다? 인정이 된다. 그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외가 있습니다. 보완처분 중에 소급표를 금지하는 것. 그래서 시험이 여러 번 나왔었죠.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이건 행위 당시에는 사회봉사 명령이 100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폭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이 변경돼 가지고 재판 당시에는 200시간으로 늘어나 버렸죠.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건 실질은 뭐지만 보완 처분이지만 이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형벌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요. 사회봉사 명령. 그래서 소급표가 금지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A만 빼고 일반적으로 다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호관찰,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소급표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판례, 형벌 불소급부 원칙. 형벌 불소급부 원칙이나 소급표 금지 원칙이나 같은 말입니다. 형벌 불소급부 원칙에 반한다. 틀렸죠? 답은 지금 12번은 1번만 맞네요. 2번 했고요. 3번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정확히는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 뭐 사회봉사 명령,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소급표 금지의 원칙.
적어볼까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다 같은 말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양형기준, 양형기준. 그러니까 똑같은 강간이어도 경우수를 나눠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양형이란 것은 형의 양을 정하는 것을 양형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그래요. 행위 당시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재판 당시의 양형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은 이건 형벌이 아니다. 소급할 수 있다. 잘 나온 것이죠.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있다. 땡입니다. 하나 적으면 잘 나오니까 적어봅시다. 양형 기준. 소급표가 뭐한다? 인정이 된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답은 일치하는 것 1번입니다. 13번 보면 가장 옳지 않은 것 보시면 정당행위 문제네요. 1번은 소극적 장애인. 소극적 장애인을 상징하는 단어를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일단 소극적 장애인은요,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는 이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행위, 즉 20조 정당행위입니다. 그래서 뿌리쳐, 밀쳐, 밀고, 밀어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소극적인 장애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라 나왔나요? 밀고 당기고 하였다며. 밀고가 나왔잖아요. 동그라미. 물론 어린애 업은 사람을 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소재기를 줄여서 제소 그럽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민사소송은 소재기죠. 줄여서 소재기. 형사소송은 공소재기 줄여서 기소 그런답니다. 일반적으로. 쭉 해가지고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어 처가 남편 명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일단 처가 남편의 이름을 적었으니까 동의 없이 전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동행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과연 정당이 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정당인을 부정합니다. 다른 법적인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행방불명이 됐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남편 명의 항소장을 제출하면 산문서 위조, 그 다음에 동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항소장 작성 사건, 산문서 위조, 동행사죄 인정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밀어내는 과정, 밀어냈다, 소극적 장애인이 상징합니다. 4번은요.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가지고 회계장부를 찾아낸 사건이죠. 우리 판례가 정당인을 부정하고요. 방실수색죄를 인정합니다. 방실수색죄. 방이라는 건 뭐 호텔방, 실은 사무실. 그래서 방실, 사무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큰 틀로는 여러분 뭐예요? 주거 신체 수색죄죠. 그 중에 방실수색죄입니다. 알아두시고 14번. 가치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가치중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정당행위가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14번 보고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요. 명예훼손죄 보호법이 뭐예요?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죠. 어려운 표현을 하면 외부적 명예.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아시겠어요?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님 보여주고 있어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 따옴표.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 이제 싸이월드에다가 동성연애자라는 표현을 썼죠. 이걸 이제 우리 판례가 어려운 표현으로 가치중적인 표현이라 그러는데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진로가 일본기업이 되었다. 그건 가치중적인 표현인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부정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래 이의를 적시했다. 보면 명예훼손죄는 우리 형법 307조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때 사실은요. 적어볼까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조금 포인트 쓰면 이때 사실이지 의견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여러분. 이때 사실은요. 과거나 현재의 사실이라 됩니다. 현재 사실은
말하는 순간 이미 과가 되는데 우리 판례가 쓰는 말이니까. 그런데 장래의 사실은요,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표현으로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면 이 경우도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 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내일부로 구속장이 떨어진다 사건. 내일 구속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장래 사실이지만 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어려운 표현하면 과거나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맞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2단 중에 2단,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의 우리 판례의 의미는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그죠? 의견.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제 생각이고, 말하는 사람 생각이고, 그거 가지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멘트에 옵니다. 2단 중 2단 사건, 명예훼손죄, 부정. 답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보면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발 사실 자체. 그러나 고발 사실 자체 따옴표 하시고 여기 따옴표 합시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 또는 온당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 이 경우에는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뭐를 아셔야 되냐면 보세요. 갑돌이가 공연히 을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을돌이가 나를 고발했다. 근데 을돌이가 고발한 사람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발은 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을돌이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우리 판례 입장은 저하되지 않는다고 봐요. 고발은 권리죠. 고발 정신이 투철하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옳지 않는 것으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표현이냐면 갑돌이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나한테 돈을 요구했는데 내가 돈을 안 줬더니 나를 고발했다. 이게 바로 어려운 표현하면 고발의 동기가 또는 경위가 불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을 뜯어내려다가 안 주니까 고발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사회적인 평가가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각이 즉 특정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 보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고발 사실 자체 이렇게 나오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한 것으로 언급이 되면 명예훼손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4번은 3번이 답이네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공무원이 골치처치 과정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동일인 밑줄 그 다음에 수여받았네요. 금품을 받았어요. 근데 당일범위 밑줄 그러니까 동일인으로부터 공무원이 단일한 범죄 의사로 수에 걸쳐서 금품을 교받았다 하더라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범죄 의사도 하나 그 다음에 피해 법익도 하나 그래서 포괄화 일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보시면 얘도 뭐라고 나왔어요? 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 10회에 걸쳐서 동일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현장 소재하고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 범죄의사가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포괄일제가 인정이 되는데 수재가 된댔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볼까요? 제3자 뇌물취득죄 보시면 증뇌물 전달죄로 표현되어 있죠. 제3자 뇌물취득죄 보시면 103선조 1항의 증례자로부터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리할 사람이 전달한지 여부 관계없이 제3자가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나아가 제3자가 금품을 수리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 뇌물 공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증뇌물 전달죄에서 잘 나오는 아주 제일 중요한 판례 이것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갑돌이가 갑이 공무원
A에게 전달해서 하려고 을에게 뭡니까? 돈을 줬다고요. 증례물 전달죄가 되는데 얘가 돈을 받는 순간 취득죄가 되거든요. 전달했는가 여부 묻지 않습니다. 전달 안 했다 하더라도 증례물 전달죄 제3자 뇌물 취득죄로 성립합니다. 얘가 지금 주인공입니다. 또는 전달했다 하더라도 별도 뇌물 공익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6번 해보겠습니다. 판례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 보면 16번에 1번 강제징병 면탈죄는요. 반드시 채권이 존재해야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징병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 볼까요?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을 나름대로 78례죠. 2014년도 판례네요.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요. 제3자 명의로 또 변경했습니다. 이랬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가 강제징병면탈죄를 부정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더 불명케 하여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 보기는 어렵다 그래요. 알아두시고 3번 판례도 아셔야 되겠죠. 채권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자별로 강제면탈죄가 성립한다. 한경위로 평가하더라도 상경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강제면탈죄는 주상적 위헌범이다. 그래서 위헌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좋습니다. 17번.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망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했다. 조세 나오면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조세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된다 하더라도 뭐예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지금 1번이 틀려버렸죠, 지금. 조세 나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명 맞게 드렸고요. 문제는 사기죄 기망이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밑줄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해가지고 공단에다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아주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최신 판례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 상태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후 의도적 위반 밑줄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가 발생하니까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습니다. 사기죄 인정입니다. 오케이. 보험자가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났나요? 연구 영역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에 기초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보고서만 나오면 사기죄 기망을 인정한 판례가 있죠. 근데 영역 보고서 플러스 신문 스크랩에 기초했다면 기망이가 아니다. 됐고요.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보시면 볼까요? 1번 갑이 자기 명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소비하며 요즘 판례 우리 판례가 신의 측에 의한 그 보관자를 인정하죠. 위탁관계를. 그래서 아무튼 그전에는 위탁관계 없어도 횡령이 되는 대표적인 판례였는데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니까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이제 송금자와 그 예금주 사이에 신의 측에 기한 위탁관계, 보관관계를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송금착오 사건 나오면 횡령죄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갑이 을에게 환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하던 돈을 이므로 자신은 을에 대한 채권의 상계 충당했다. 그럼 횡령이 되겠죠. 자기 점유 타인 소유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받아갈 시기가 돼서 받아간 걸로 봅니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사건, 그래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행위, 회사 이제 그 개인 자금으로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받아간 경우로 봅니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사건, 횡령 부정. 그 다음에 4번, 종주금도 토지를 명시탁받아 보관 중이던 갑이 그 개인 채무의 변제할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여기까지는 횡령. 또 이걸 뭐 해버렸어요? 매도하면 또 횡령. 불가합의적 사후행위 부정, 전화비제 판례죠. 근저당권 설정한 자가 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매도하면 전화비제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합의적 사후행위로 봤죠. 불가합의적 사후행위가 부정되고 이제는 뭐가 된가요? 또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밑에다가 횡령 플러스 매도한 경우 토지 매도 또 횡령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자가 명의신탁입니다. 2016년 5월 19일 날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부정한 즉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행위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는 이자가 명의신탁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든지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이 부정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만 수탁자가 횡령죄가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배임수재, 배임증제, 우형법 357조 이야기죠.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 부정한 청탁은 여러분 그 사과 종류의 부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부사, 사회상규나 신의 측에 위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신의 측에 반하는 것. 뭐 신의 측에 반한다. 뭐 신의 성실 원칙 나오면 다 맞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유기죄에서 보험은 신의 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나 조리, 그다음에 사무관리에서 유기죄 보험과 부정되지 않습니까? 얘만 빼고요. 유기죄 보험만 빼고 나머지 뭐 신의 측 나오면 다 맞는 말입니다.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부사, 후지사를 우리가 후지를 부사라고 한자로 써요. 부사. 그 다음 배임수재죄.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잔상을 취득하면 성립한다. 배임수재죄는 외워버리시면 좋아요. 3세트입니다. 1. 타인의 사물을 절해하는 자가 357조 1항 타인의 사물을 절해하는 자가 2.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 재물 또는 자산사익을 취득한대. 근데 이제 5월달에 바뀌었죠. 재물 또는 자산사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 취득한 건 배임죄 있었잖아요. 배임수재는 없었는데 이걸 2016년 5월달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 또는 자산사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자산사익을 취득해 하여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타인의 사물을 절해하는 자가 2.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 자기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자산사익을 취득한대. 그래서 배임행위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손해를 간단 말이 안 나오죠. 배임죄는요, 여러분, 배임죄는 4세트예요. 4세트. 1. 타인의 사물을 절해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 임무 위배를 두 자로 배임이라 그럽니다. 배임행위로서. 3. 자기나 제3자는 자산사익을 취득하고 4.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는 것이에요. 근데 배임죄하고 지금 배임수재를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건 조문이자 판례거든요. 배임죄는 배임행위, 임무 위배가 나오잖아요. 배임수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배임죄를 먼저 355조 2항 외우시면 편합니다. 타인의 사물을 4세트. 1.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 2. 배임행위, 즉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결과입니다. 자기나 제3자는 자산사익을 취득하고 4.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배임죄는 더 쉬워. 3세트. 1은 똑같아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1. 2.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 자기나 제3자가 재물의 교훈을 받거나 자산사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임수재죄는 배임행위, 손해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물론
이 배임수재죄를 범한 자가 배임행위까지 하면 추가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고 실경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3번 필요적 공범, 대항범위죠. 배임수재하고 배임증죄는 배임증죄죄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죄만 성립할 수는 없다. 모든 대항범위의 공식, 양 당사자가 모두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돼도 좋지만 양 당사자 모두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뇌물죄도 그렇고요. 수뢰죄, 증례죄 관계에서도. 배임 수증죄죄, 배임 수재하고 증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판례가 KBS 라디오 방송국 PD 사건이죠. 가요 매니저가 자기 소속 가수의 음반을 많이 틀어달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부정한 청탁이 똑같이 의미가 다르죠. 매니저 입장에서는 정당한 청탁으로 봤어요. 근데 소속 가수 음반을 많이 틀어달라는 부탁은 우리 판례가 누구 입장에서 PD 입장에서는 특정 가수의 음반만 많이 틀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 유배되는 또는 신의측 위반되는 청탁입니다. 그래서 PD만 처벌됐죠. 실제 사건에서. 3번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학교 법인의 운영권 양도 뭐 해주라? 예, 학교 법인의 임으로 선임해주라. 또 우리 판례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이것도 제 카페라든지 제가 이게 법원직에도 올려놨는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도 제가 그 법원직에 뭔가요? 그 법원직 제일 잘 나가는 카페 있죠? 여기다가 78일 작년에 올려놨었는데 거기서 하나도 벗어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78일 나온 것은. 강사로 검색하시면 있겠습니다. 제 카페도 있지만 법원직 가장 유명한 그 다음 카페도 제가 올려놨는데 78일 하나도 안 벗어나갔네요. 다 이게 올려놨거든요. 학교본이 임원으로 선임해주라는 그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 20번 기본 판례죠.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용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절도 1번가 이렇게 오시면 돼요. 1. 일시 사용할 것. 본래의 장소에 반환할 것. 사용절도 1번가 가치 감소가 없을 것. 물론 가치 감소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예금 통장 사례는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다 1과 2를 구비하면 3은 구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일시 사용하고 본래의 장소에 반환하면 다 가치 감소는 별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 영업점, 이게 영업점이 핸드폰 가게가 아닙니다. 마사지 샵이었는데 여자분들이거든요. 지금 피고인이 피해자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하고 1시간 후 일시 사용했네요. 근데 본래의 장소를 안 봤습니다. 영업점 옆 화분에 놓고 갔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화분에 놓고 간 사건 사용절도 부정, 절도죄 인정. 즉 불법 영등사를 인정한 판례죠. 직불카드 여러분 블라블라 카드 다 판례가 있거든요. 신용카드든 현금카드든 직불카드든 제자리에 반환하는 경우 우리 판례는 불법 영사를 부정합니다. 틀렸나요? 20번에 2번 그죠? 절도가 안 됩니다. 가치의 절도도 안 돼요. 단순한 사용가치만 침해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가치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특수한 기능가치죠. 아무튼 카드 나오면 부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환하면 괜찮다. 축의금 사건 너무나 중요하죠. 절도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정보 동그라미. 정보는 뭐가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그래서 절도가 안 됩니다. 그죠? 정보를 출력했다. 또 스스로 복사해 가면 절도가 안 되죠. 정보. 스스로 복사해 갔다. 스스로 정보를 출력해 갔다. 정보를 훔친 것이니까 절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의할 건 이미 만들어진 사본을 훔쳐가면 절도가 됩니다. 스스로 복사해 가야 됩니다. 31번, 21번.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보면 여러 압수는 뭐 재판 단계도 가능하지만 보통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것이죠. 실제 사건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공소 제기. 여러분 몰수는 의무수사예요? 강제수사예요? 강제수사라고요? 아닙니다. 몰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을 하면, 여기가 1심이라면 재판의 마지막 날에 판결을 선고할 적에 몰수형이 선고가 되는 것이죠. 몰수. 그죠? 몰수는 형벌입니다. 9가지 형벌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형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압수의 대상은 2가지죠. 증거물과 몰수물. 정확히는 몰수 예상물입니다. 이때 몰수가 예상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증거물은 이때 재판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은 몰수형의 어려운 말로 하면 형 집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압수했다면 이 압수가요 적법한 경우도 있고 적법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 물건이 압수가 된 경우 안 된 경우 우리 판례가 이 몰수하고 압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여러분 압수가 돼 있고 이게 압수 절차가 적법이에요. 당연히 몰수형을 때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압수가 안 되는 경우도 우리 판례가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사건에서 뭐냐면 이 물건을 압수를 했는데요. 여러분 압수영장을 집행을 하면 압수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압수영장 유효력이 실효되죠. 이걸 재집행한 겁니다. 별도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압수를 했는데 압수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요. 이것도 몰수형을 때릴 수 있냐가 재판의 논점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압수하고 몰수는 무관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뭔가요? 지금 적법 절차에 압수되어 있지 않냐는 물건은 여기 이야기예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된 물건을 몰수형을 때릴 수 없다. 틀렸네요. 그래서 21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너무나 중요하죠. 대형 할인 매장 승용차 사건 범죄 행위에 이것도 제공된 물건으로 봤습니다. 절도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압수할 수 있다. 대형 할인 매장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대형 할인 매장 얘가 다 돌아다닙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다 돌아다니면서 막 덩치가 큰 거 밥통 같은 거 훔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을 쓸 수가 없으니까 승용차 싣고 나오는데 이 범죄인가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승용차는 종료된 이유를 하더라도 절도 범죄의 기이한 물건으로 봐가지고 범죄에 제공된 물건 몰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고인 소유물은 공범자. 원래 이제 여러분 보면 몰수 대상이 되는 것은요. 몰수는 볼까요? 우리 형법 48조에 몰수가 있죠. 몰수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대물적 요건과 대인적 요건을 구비해야 된답니다. 대물적 요건은 뭐냐면 48조 그 1호부터 3호까지입니다. 1항에 나와 있는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입니다. 그죠? 2번째, 범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보시면 이 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던 것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마약 같은 건 생이라고 표현해요. 도박에서 판돈은 이 믿는 걸 취득한 것이죠. 취득이라고 표현한답니다. 3은요, 1 또는 2의 대가입니다. 그죠? 대인적 요건은요, 범인 위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48조 1항이 대인적 요건인데 좀 무지 어렵습니다. 좀 펴고 계시죠? 48조 1항 보세요. 범인 위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범인 위의자가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다음의 물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의 물건이 대물적 요건이에요. 근데 범인이 이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의 범인 이의자가 그 정을 알고 취득한 물건이어야 되거든요. 되게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나누면 돼요. 범인 소유하고요. 범인 아닌 자, 범인 외의자의 소유. 얘는요, 범인 소유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범인 외의자의 소유는요,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어요. 외적으로는 몰수할 수 있죠. 언제? 갑돌이가 1월 1일 날 을을 자신의 사심까지 찔러 죽이고요. 그걸 팔았습니다. A한테. 1월 2일 날. 자신의 사심의 칼로. 이건 대물적 요건은 구별적 범죄에 적용한 물건이죠. 그런데 1월 2일 날 이걸 A한테 이걸 팔았다고요. 그러면 범인 외의자의 지금 소유입니다. 매각을 했다면, 그러나 얘가 정을 알고 취득했죠. 범죄 후 범인 외의자가 정을 알고, 이게 살인에 적용된 것을 알고 취득했다면 몰수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훔친 사시미 칼로 찔러서 죽였다면, 1월 1일 날 훔치고 1월 1일 날 찔러서 죽였다면 이건 몰수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볼까요? 이게 A씨, 횟집 사장 A씨의 소유입니다. 횟집 A. 근데 갑돌이가요, 이걸 1월 1일 날 절도를 합니다. 1월 2일 날 살해를 합니다. 이 사시미 칼로. 대물적 요건은 구비한 것이에요. 범죄에 제공된 사시미 칼이에요. 그러나 이건 누구 소유예요? 범인 외의자의 소유잖아요. 그럼 몰수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우리 형법 133조에 보면 이 항에 필요적 간부가 나오죠. 압수를 했는데 이게 온리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이게 여러분 이 칼은 몰수 못 하잖아요. 왜? 범인 외의자의 소유니까. 그렇죠? 이건 증거잖아요. 여기 혈흔이 묻어있고 어리 혈흔이. 이게 어려운 표현하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될 물건은 사진 촬영하고요. 사진 촬영이 원형부준 조치 대표 예입니다. 얘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필요적 간부. 그래서 사람들이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잘 모르시는데 이게 바로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에요. 즉 필요적 간부의 대표제예요. 아시겠어요? 방금 사례가. 근데 형법을 잘 모르면 그냥 암기하니까 이게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그건 압수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몰수가 안 된다니까요. 타인 소유니까. 증거물은 된다고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의 대표적인 예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이렇게 됐나요? 기본 강의 시간이 아닌데, 네, 이거 이제 조문을 그래서 아셔야 된다고. 이게 이 범인의 판례가 이제 나온 거죠. 조문은 불완전해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공범자의 소유도 포함이 될 것이냐? 즉, 갑다시랑 같이 죽였어요. 갑다시는 사시미 칼은 갑다시였는데 공범자인데 얘는 검사가 불기소 처리했어. 가담 정도가 낮아가지고 공범자 소유 가능합니다. 공범자 소유도 범인 소유로 볼 것이냐? 오케이. 근데 이 공범자가 공소지기를 안 당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소지기 여부는 불문합니다. 이 공범자의 공소제기 여부는 소추 여부는 불문합니다. 공소제기 당하든 안 당하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죠. 몰수는 중요한 형벌입니다. 시험에 중요하면 중요한 형벌이죠. 맞고요. 행위자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게 그 49조 단서죠. 원래 몰수는 주형에 부과하는 부가행위예요. 근데 주형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많이 질문하는데 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도 뭐 돼요? 원래 이것 형법을 53대 제정할 때는 이걸 전제로 만든 것입니다. 보세요.
정신병자가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정신병자 A가 B를. 정신병자 A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유죄 재판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사심이 칼은 몰수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문 49조 단서라 써두시고요. 볼까요? 22번. 시간이 지금 촉박하네요. 빨리 볼까요? 직무유기죄 가는 선미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뭐가 틀렸나요? 직무유기죄 2번이 지금 틀렸네요. 즉시범인가 아닌가 우리 판례가 즉시범 볼 수 없다 그럽니다. 직무유기죄는. 지금 시범이 아니다고만 표현하고 이게 무슨 범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세석상 계속범으로 봅니다. 즉시범이 아니다.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키워드는 잠깐 볼까요? 다 맞는 지문들이니까. 직무유기 개념. 추상적 성실 의무를 탐하지 않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성실은 직무유기로 안 봅니다. 의식적인 포기, 직장의 무단이탈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 담당 공무원이 아니니까 직무유기죄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병가 중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함께는 직무유기죄를 범할 수 있지만 단독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판례죠. 4번.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럼 문서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는 성립한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직무가 될 것이냐. 직무유기죄가 중요하고 말로 설명할게요. 목적을 봅니다. 이미 이루어진 위법사실 은폐할 목적이랍니다. 꼭 주어집니다. 여기도 있는가요? 예, 은폐할 목적이에요. 그러면 직무유기죄가 문서죄의 소모벌에 은폐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폐할 목적 동그라미 하시고 별도로 직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은폐할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문서죄는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플러스 직무유기죄의 우리 판례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그럽니다. 위법사실 적극적 은폐할 목적 느낌이 안 오시면 예비군 훈련 불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예비군 중대장이 허위 학급 편성 명부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문서죄인 허위공문서 작성, 비참하면 동행사가 되지 별도 직무죄에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23번은 다 맞는 것들인데 옳지 않은 것들을 보면 4번이 틀렸네요. 보면 뭐가 틀렸나요? 범인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갑돌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무면허 운전을 하고요. 동생한테 네가 범인이라고 자처하라 그러죠. 이 경우 동생은 친족이니까 친족 간 특례가 적용돼서 처벌되지 않죠. 이때 형은 추가적으로 그러면 허위 자백은 범인 도피가 되잖아요. 범인 도피 교사가 될 것인가? 우리 판례 이 경우에도 된다 그래요. 이 경우 타인이 151조 2항에 의하여 친족 간 특례죠. 친족 동거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해당합니다. 알아두시고 24번 옳은 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수개의제 동시효 경합범 37조 전단이죠. 그 다음에 37조 후단은 이제 금고 이상의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범죄죠. 그래서 벌금 이상이 틀렸네요. 금고 이상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는 이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은 39조에서 처리합니다. 두 가지 외우셔야 되죠. 형평을 고려한다. 두 번째, 임의적 감면한다. 그래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보면 임의적 감면 사유 하나 정리해 볼까 있으니까 임의적 감면 사유 우리 형법에 이것도 틀리면 속상하죠. 보시면 임의적 감면해 주는데 말을 해주세요. 임의적 감면해 주는데 불가자 외사 불능미수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 블라블라입니다. 과잉방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 물론 야간 즉 책임조가 과잉방임 말고요. 그 다음에 자수.
왜? 7조 여기에서 받은 형의 집행 7조 이야기. 원래 이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가지고 필요지 이제 감의로 바뀔 겁니다. 12월 30일까지 개정하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불가자 외사 사가 사후적 경합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왔잖아요. 이건 개정될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내년에는. 그래서 불가자 외사 불가자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적 감면해 주는데도 불가자사 이건 바뀔 거니까. 됐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은 보면 뭔가요? 38조 이야기죠. 한 개인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면 틀렸네요. 상상적 경합은 어떻게 해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실체적 경합범을 써놨네요. 실체적 경합범에 38조 1항 2호를 적었는데 상상적 경합은 우리 형법 40조에 한 개인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죠. 여기는 경합범을 적어놨습니다. 38조를. 그 다음에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제일 중요한 말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면 여러분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시적 경합범이든 사후적 경합범이든 경합범은요. 수개인으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 물론이고요. 동시 재판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말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 재판할 수 있었었는데 동시에 재판하면 동시적 경합범이에요. 동시 재판 가능성이 있었는데 동시에 재판할 수 없다면 판결 이후에라도 동시에 재판할 경우랑 형평을 고려해서 재판하라.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랍니다. 아무튼 경합범은 동시 판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면 경합범 관계 성립할 수 없다. 맞네요? 네, 그죠? 네, 그래서 4번만 맞네요. 그다음 25번 결과적 가중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맞고 4번이 아까 제가 25번에 1번 끼어드는 급정치한 사건 인과관계 인정, 예견가능성 인정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 판례에서 일반교통방해 치사상죄를 인정한 7심 판례에서 그걸 낸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적에 볼까요? 1번 너무나 중요하니까 보겠습니다.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결과는 피해자 사망, 상해 사입니다.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게재됐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요. 전방 주시문 태만이라든지 안전거리 미확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뭐다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우리가 피해자의 과실이 추가 개입한 경우 김밥콜라 사건 같은 경우 똑같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유일한 원인이 아니어도 좋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좋다.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다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죠. 4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제수 특의 A급으로 중요하죠.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틀렸는데 한번 볼까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가 별도 구속욕구에 해당하는 경우 해볼까요? 현주, 건조물, 방학, 치사체 이게 중한 결과죠. 이 부분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을 방하여 살해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을 방하여 살해했다고요. 이 경우에 이게 별도 구속욕구에 해당합니다. 살인, 고의로 죽였으니까. 얘는 현주, 건조물, 방하치사는 사형 무기, 살을 살아 수원 4시 가졌습니다. 사형 무기 7년 이상이고요.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이죠. 얘가 더 중하죠. 볼까요?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얘가 죽습니다. 상경이 아니라 현주건전 방화 치사죄만 성립합니다. 틀렸네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형법선생 강산이었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한정된 시간이어서 어떻게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내년에 꼭 그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